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은입니다. 네, 선배님들, 보통 우리가 매해 2월, 3월이 되면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께서는 또 다른 또 설렘을 마음속에 안고 계시게 되거든요. 이 블록버스터 시즌, 여름 시즌, 겨울 시즌이 있다면 또 이렇게 초봄 시즌에는 우리의 아카데미 시즌이 있다 해서 곧 열릴 이번에 98회인가요? 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무려 8개 부문이나 노미네이트 된 작품이죠. 클로이 자오 감독님의 햄넷 저희가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 방송을 함께 해주실 특급 게스트 두 분 모시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은데 오늘 내 친소 아닌 내 친소 특집이에요. 나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특집인데요. 일단 오늘 모신 두 분 중에 한 분은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의 레귤러 멤버라고 봐도 되겠죠? 고참 선배님이 한 분 계시고 그 고참 선배님이 스카우트를 해오신 또 신참 학생이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참 선배부터 차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방송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중 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만큼은 셰익스피어 전문가, 대한민국에서 셰익스피어를 가장 사랑하는 남자 석돌림 인사 부탁드립니다. 약간 시작부터 저를 매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매기다니요. 네. 전 진실만을 얘기했습니다. 셰익스피어 전문가. 일단은 그래도 이 중에서는 네. 이 세 사람 중에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 방구 좀 낀다. 네. 나 거드름 좀 피울 수 있다. 아무튼 네 인사드립니다. 석돌입니다. 그래서 또 석돌림 반가워하시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석돌림의 자세한 근황이나 셰익스피어 전문가로서의 면모 이런 거는 조금 이따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새로운 게스트분이 그 석돌림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석돌림 코에 꿰어가지고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친소 특집이니까 네. 석돌림이 오늘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일단 덕질메이트 누구나 네. 한 명쯤 있잖아요. 있죠. 저의 영화뿐만 아니라 공연, 전시 모든 것을 다 이제 함께 하는 제 덕질메이트이자 정말 열렬한 영화개론의 애청자. 아이고. 소개해드립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바로 지르성. 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제가 혹시 준비한 자기소개 멘트 좀 같이 해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들어와. 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영화를 사랑한 나머지 한때는 이제 영화판에 뛰어들었던 낭만파였지만 지금 이제 현생에 치여서 그냥 깐새우파가 되어버린 지르성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깐새우. 이 깐새우파가 뭐냐면은 이제 영화 당연히 많이 보시는 선배님들이라면 왓챠피디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왓챠피디아. 네, 왓챠피디아에 보면 이제 그 자기가 평가한 거를 바탕으로 그 취향 분석이라는 거를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보니까 깐새우파가 나왔는데 그 무슨 깐깐한 깐새우파 이런 거였는데, 네, 그죠? 평가에 이제 상대적으로 깐깐한 깐새우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주로 평점을 보니까 이게 저 나름대로는 이제 좋게 봤다고 생각한 영화도 주로 이제 3점을 많이 줬더라고요. 왓챠피디아는 별점 5개 기준으로 하니까 사실 3점이면은 그렇게 막 후한 편은 아니세요. 근데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되게 3점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깐새우파라고 딱 이렇게 왓챠에서 이렇게 명명을 해주니까 갑자기 내가 깐새우가 돼버렸어. 근데 또 맞는 말 같기도 해요 또. 그리고 이게 되게 신빙성이 있는 게 네. 저도 같이 왓챠를 하잖아요. 왓챠 메이트인데 네. 정말 웬만한 제 영화과 친구들보다 영화를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꼭 영화과가 영화를 많이 본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쵸. 네, 그래도 정말 그만큼 편수로 보통 또 애정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또 인해 전술로 한다면 또 결코 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가리지 않고 보는 그런 사람이구나.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옆에서 봤을 때 많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거의 영화 관람계의 중공군이라고 해도 될까요? 정말 많이 봤더라고요. 정말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는. 지르성님 근데 오늘 처음 모셨으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 모시는 이거 좀 올드하고 좀 뻔하고 유치한 질문이긴 한데 처음 모시는 분들에게는 또 그분의 캐릭터를 저희도 그렇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선배님들도 그렇고 좀 한 번에 딱 좀 단박에 파악할 만한 그런 질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지르성님께서는
그토록 중공군 마냥 영화를 많이 보신 중공군. 지르성님께서는 너무 중공군 너무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네. 어떻게 되시는지 좀 영화력을 뽐내 주시죠. 일단 제가 영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영화를, 그러니까 제 주변 그냥 평범한 제 주변 친구들보다 많이 보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영화를 되게 여러 번 반복 관람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일단 제가 지금도 이제 그냥 제 뭐 인생 영화 뭐 그런 걸로 뽑는 영화는 그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뻔한 약간 대중성 영화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사운드 오브 뮤직이 있고. 아, 줄리 앤드루스. 예, 저는 그 영화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뭐 최근까지도 뭐 극장이든 뭐 집에서든 뭐 되게 여러 차례 많이 보고. 극장이면 뭐 좋아하죠. 재개봉할 때 보셨나 보다. 최근에도 아마 그 메가박스에서 했더라고요.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운드 오브 뮤직 너무 좋아하고. 뮤지컬을 그러면 좀 원래 좀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일단은 그 영화를 몇 편 더 말씀드리면, 좋아하는 영화를 말씀드리면 레미제라블도 제가 되게 극장에서 여러 차례 봤고. 톰 후퍼 버전에? 예, 맞습니다. 그 너무 좋아하는 영화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생은 아름다워. 베니니.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 영화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국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인생 영화의 어떤 공통점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약간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어떤 서사를 따라가는 그런 영화들이면서도 약간 그 영화 속에서 특히 뭐 음악이 좀 중요하게 쓰인, 그러니까 꼭 뭐 뮤지컬 영화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뭐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음악이 되게 좀 중요한 그런 테마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영화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좀 같습니다. 서정적인 영화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운드 오브 뮤직, 레미제라블, 그리고 그 뭐죠? 인생은 아름다워. 예. 보니까 그 어떤 서정적인 분위기이기도 하고, 되게 다들 그 영화들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험난하잖아요. 뭐 전쟁 중이라던가, 뭐 어떤 프랑스 혁명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던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말의 희망들을 발견해내는 그런 맞아요, 또 맞아요. 작품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호광상 이제 등장인물을 보면서 이제 눈물을 한 방울 또르르 흘리는 약간 그런 또 나에 또 취하면서 약간 그런 그런 감성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영화에도 취하고 그런 영화에 취한 나에 또 취하고. 그쵸. 중대 사항입니다. 취해야죠. 네? 취해야죠. 굉장히 동의를 공감하시나 봐요. 네. 본인을 최근에 가장 취하게 만들었던 영화 있나요? 오늘 햄넷. 진짜. 햄넷에 취해버렸어? 네, 취해버렸어요. 또 취해서 또 집에 와서 또 취하고. 술에 술 좀 줄여요. 네. 어쨌든 이렇게 지르성님 오늘 새로운 영화학개론의 조언으로 모시고 방송을 하게 됐는데, 내친소 특집이잖아요. 사실 그 석돌님이랑 좀 인연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영화관 알바 할 때 음. 그때 만났던, 같은 알바생으로 만났던 형이고, 사실 같이 함께 일한 기간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는데, 그렇게 원래 보통 영화관 알바 하면은 그날 번 돈으로 그날 놀거든요. 돈 다 쓰거든요. 술 마시고 노느라. 그렇죠. 네. 너무 일반화 시키진 않을게요. 너무 싸잡아서. 네, 일반화 시키진 않을게요. 그만큼 어. 이제 이렇게 잘 되어 있다. 뭐가 잘 되어 있는 건데. 네, 노는 문화가.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보통 영화관이 네. 좀 시내에 있고, 네. 좀 주변에 어떤 뭐 네. 유흥가라던가 이런 네. 시설들이 잘 돼 있는 곳에 네.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젊은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얼마나 또 그치, 노는 거 그치. 좋아해요. 그치.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나가지고 사실 같이 일한 기간은 짧았지만 그때 연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또 보니까 그 영화 취향이나 이런 게 너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연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렇게 또 친해지게 됐죠. 근데 이게 확실히 취향 같은 게 딱 연결고리로 같이 생겨버리면 더 훅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가 영화과 출신인데, 처음에 영화과 입학하면 신입생 때 똑같은 또 그 고루한 질문을 물어봐요. 신입생들한테 너 영화 뭐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그때 그 당시에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나 스필버그의 뭐 주라기 공원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 앞선 동기들이 다 무슨 누벨바그 영화들 얘기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영화들을 얘기 못하고 솔직하게 앞선 친구들의 대답을 따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자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는데, 며칠 후에 그 선배님들 계시는 술자리에 갔다가, 처음 보는 선배님인데 남자분인데 너 영화 뭐 좋아해? 이렇게 하시길래, 그땐 제가 용기를 내서 저 다크나이트 좋아한다 했더니 그 선배님께서 그게 영화지. 자기 터미네이터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뭔가
확 가깝게 느껴졌던 이런 또 저도 경험이 있어가지고 맞아. 두 분도 함께 일하신 경험이 그렇게 길지 않으셨어도 뭐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훅 가까워질 수 있지 않았을까. 맞아. 마음속에 누구나 사운드 오브 뮤직 하나쯤 있잖아요. 누구나 E.T. 하나쯤 있고 누구나 다 스타워즈 하나쯤 있는 것처럼. 네. 취하셨나요? 아니 지금 약간 알딸딸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안 취했어요. 아 선배 노릇에 취했어요 지금. 선배 난 선배라는 거 이 기분 오랜만에 느껴보기 때문에. 영화학개론 또 선배기 때문에 네. 그럼 우리 여기서 약간 그 신승훈의 I Believe를 깐다고 네. 생각을 하고 네. 그 지르성님께 영화학개론에서 살아남는 방법 좀 이런 걸 선배로서 오. 얘기해줄 수 있다면. 살아남는 방법 각자 도생. 뭐 조언 따위 없네요. 그냥 알아서 해라 네. 이건가요? 아 근데 사실은 여기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보고 온 영화들을 그냥 정말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잖아요. 또 그런 것들 좋아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룰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정말 본 거를 캐주얼하게 뭐 편안하게 같이 얘기하면 그 자체로도 이제 선배님들이 공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하다 보면은 또 늘게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은근히 거들먹거리시네요. 네, 아니, 진짜 그 편안한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친구끼리 이제 만나가지고 잡담한다. 사실 새삼스럽지만 저희 방송의 제목을 뭐 영화학 개론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 또 이 리뷰 프로그램은 조별과제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저희가 결코 교수 수준이나 조교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다 그냥 학생들, 학부생들 수준에서 얘기한다. 약간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름을 지은 것도 있어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그 속돌림 말씀대로 네.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지르성님께서는 저희 방송의 굉장한 애청자로 유명하세요. 저희끼리에서는. 아, 그런가요? 거의 그냥 네. 틀어놓고 주무신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자기의 좋은가 봐요. 아니 제 방송이 아니라 그냥 이 방송을. 그러니까 이 방송이 좀 네네. 졸린가요? 속돌림? 자기애. 저는 자기애. 스스로애. 자기애로 들었어요. 그거 말고 네. 그 지루하냐 이거죠. 잠이 잘 오는 방송이냐 이거죠.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어떤 진행하시는- 이유에서 이렇게 자기의. 맞아. 그러니까 그 지르성님께서는 저희 방송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부끄럽지만 여쭙고 싶고, 다음으로 어쨌든 속돌림이랑 연이 돼서 여기 나오신 거니까 속돌림이 방송에서는 좀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이런 것도 좀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 영화학개론은 처음 알게 된 거 당연히 일단 석돌림의 소개로 이제 알게 됐었어요. 속돌림 잘하고 있어요. 영화학개론의 세일즈맨이에요.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뭐 유튜브로도 많이 쉽게 이제 편하게 접할 수 있고 하는데, 처음에 어쨌든 팟캐스트로 시작하셨다고 알고 있어서 저희가 팟빵 채널과 애플 팟캐스트 예, 채널에 나오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애플 팟캐스트로 처음 이제 석돌님이 알려줘서 듣게 됐는데, 원래도 이제 그런 영화 평론 그런 거 듣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되게 그런 평론 같은 걸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되게 많아졌지만, 한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뭐 많진 않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찾기 전까지는, 찾아보기 그쵸. 전까지는. 근데 이제 일단 듣기 시작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뭐 지금은 너무나 그게 자연스럽지만, 처음에 이제 막 그런 근황 토크들을 하고 이런 게 처음엔 나는 분명 이 영화 제목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막 내가 궁금한 건 좀 아직 좀 기다려야겠네. 뭐 이러면서 지들끼리 아는 얘기하네. 이런. 뭐 그렇게 처음 바로 느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지. 근데 또 이제 그게 또 한 회차 한 회차 듣다 보니까 또 이제 캐릭터, 그 방송하는 분들에 대한 그 캐릭터에 대한 또 친밀감이, 또 내적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또 정이 쌓이고 그렇죠. 라포가 형성되고. 네, 그리고 일단 지금 뭐 당연히 앞에 계셔서 하는 말은 당연히 아니지만 일단 상현님의 진행 능력이, 그러니까 오히려라는 말을 뺄게요. 편집.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원래도 잘하시는 것도 처음에도 느껴졌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진행 실력이 점점 이제 막 게스트 맞춤형 진행을 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그 듣는 청취자로서는 너무 또 이제 재밌게 다가오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과찬이시네요. 그리고 일단 뭐 제일 중요한 뭐 그런 영화 평들도 뭐 다양한 게스트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들으면서, 뭐 나랑 진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공감도 하게 되고, 또 나랑 좀 다르게 보는 게스트들 얘기도 들어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같이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그렇게 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재밌게 느껴져서, 진짜 아까 속돌님이 말한 것처럼 물론 이제 뭐 피곤할 때는 다 뭐 채 듣지 못하고 잠들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럴 땐 다시 이제 다음 날에 다시 또 이제 낮에도 다시 듣고. 너무
저희 방송에 대한 충성도가 너무 정말, 높으신데요? 네, 정말 재밌었던 회차는 뭐 또 반복해서 듣는 적도 많고 뽕에 취한다. 너무 지금 취하셔도 돼요 진짜. 나도 취한다. 오늘 취하는 방송이에요. 오늘. 근데 이제 무려 그런 방송에 제가 이제 출연하게 될 줄은 솔직히 생각 못했는데 방송 들으면서도 너무 재밌다만 생각했지 여기 내가 출연하면 어떨까 이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었거든요. 또 이제 관중석에서만 계시다가 그쵸. 플레이어가 돼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출연을 이제 제의를 받았을 때 뭐 제가 여기 과연 출연해도 뭐 할 말이 있을까 뭐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또 결국에는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저는 그냥 아까 처음 설명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때는 뭐 잠깐 뭐 그런 영화 뭐 업계에 잠깐 발을 들이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전혀 뭐 그런 쪽이랑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연계로는 듣는 그 선배님들 중에서도 저 같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압도적 다수일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처럼 이런 그냥 평범한 선배님들도 많이 들으면서 또 뭐 공감도 하시고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마음에 일단 용기를 가지고 출연하게 됐습니다. 잘 들었고 근데 네. 사실 그 누구의 소개를 받았냐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어쨌든 그 쭉 들으시기에 연계론이라는 이 경기장 안에서 한 명의 선수로서 우리 석돌림의 활약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나오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송에서의 석돌림 좀 어떠신가요? 일단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석돌림과 이 연계론에 출연하는 석돌림의 개인 특성은 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진실한 모습이 담겨 있다. 진실한 모습이 담겨 있기도 하고 컨셉이 아니다.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이렇게 방금처럼 이렇게 흔히 약간 거들먹거린다고 할까요? 거들먹. 약간 뭐 좋게 말하면 뭐 귀여운 허세? 뭐 이런 그래도 것- 귀엽게 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방송이니까 역시 형님이라 조금 자애로움이 있으시네요. 이런 허세 같은 모습도 되게 평소랑 되게 방송이랑 되게 꾸밈 없이 잘 이렇게 나오는구나 해서 되게 재밌게 듣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거와 모습과도 상반되게 어쨌든 진지하게 또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또 어쨌든 또 전공도 그렇고 또 영화 전공의 현직 작가니까 네. 우리 석돌림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얘기할 때는 또 그래 또 이 친구가 영화인이었지 예술인이었지 또 이런 또 한 번씩 보면서 또 잠깐 좀 놀라울 때도 많고 다시 보게 되는. 네네네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뭐 정확하게 봐주신 것 같고요. Exactly. 네, exactly하게 봐주신 것 같고 또 같이 한 게스트들과의 합도 그동안 꽤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루루님도 그렇고 약간 되게 시상식 모멘트, 네. 좀 겸손 떠는. 그래서 저는 진짜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이고 맛있게 밥을 퍼먹었을 뿐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하게 될 지르성님과의 케미도 너무 기대가 되고 또 같이 봤거든요 영화를. 네, 둘 다 너무 좋게 봐서 같은 감상으로 봐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너무 앞에 계시긴 하지만 석돌님께서 저희 영화계론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 케미 요정 또 어떤 분이랑 붙어도 또 그 너무 악교 역할, 가교 역할을 잘해주시는 또 그런 면모가 있어가지고 오늘 또 저와 지르성님 사이도 잘 악교처럼 붙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셰익스피어 전문가로 모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셰익스피어를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모셨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루는 영화 클로이 자오 감독님의 햄넷이라는 작품인데 뭐 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 전에 셰익스피어 과연 또 우리가 어떻게 사실 이름을 안 들어본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영국의 대문호이고 영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위인 중에 또 하나이고 셰익스피어를 설사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뭐 특히 햄릿 같은 작품은 그 제목을 안 들어보기가 더 어려울 정도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셰익스피어 전문가로서 좀 설명을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상현님이 장난치는 거 아시죠 선배님들? 아닙니다. 저는 100% 진실하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방송을 임하고 있고 셰익스피어를 정말로 좋아하셔서 나 아니면 햄릿을 다룰 사람이 없다. 연계론에서 나 아니면 누가 햄릿을 다루리? 이렇게 해서 또 모신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요. 어떻게 그 궁지에 몰리셨나요? 합의가 안 된 얘기인 것 같고 하지만 셰익스피어를 좋아하는 건 맞다. 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얄팍하게 알고 있지만 좋아하고 뭐 한때는
제가 원래 영화과잖아요. 네. 근데 연극으로 바꿔야 되나? 내 진로를? 셰익스피어 때문에. 예. 셰익스피어가 시작이었던 거죠. 셰익스피어 이후에 뭐 안톤 체홉도 있고 아서 밀러도 있고 그런 걸출한 어떤 극작가들을 좋아했는데 셰익스피어가 그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유의미하고 그리고 저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제대로 된 거를 대학교 때 봤어요. 어떤 거? 한여름밤의 꿈. 워낙 유명하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여러 개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공연을 뭐 한여름밤의 꿈이랑 뭐 맥베스랑 이런 식으로 묶어서 했는데 뭐 영화로 치면 단편선 내지는 네. 옴니버스 영화처럼.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배우를 제가 짝사랑하게 된 거예요. 한여름밤의 꿈에 나왔던. 이거 지금 셰익스피어 얘기 맞아요? 네. 근데 약간 한여름밤의 꿈 내용이랑 비슷하죠. 네. 거기서도 이제 사랑의 요정이 이렇게 마술을 걸거든요. 사랑의 마술을. 네. 그래서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연을 보고 또 봤어요. 네. 여러 번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어디예요? 그 여자분한테 둘 다, 둘 다. 셰익스피어. 둘 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작품을 계속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알던 셰익스피어는 굉장히 고루한 조금은 이제 재미없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이름이고 고전에 가까운 이름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셰익스피어뿐만 아니라 고전 작품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장 먼저 느껴지는 그런 어떤 고루함, 촌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좀 대사들도 너무 문어체고. 근데 나중에는 희곡집을 읽다 보니까 정말 제가 하나하나 막 다 줄을 그으면서 읽을 정도로 그 통찰력, 그 삶에 대한 통찰력이 너무 뛰어나고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만사람의 마음을 지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희극과 비극을 다 다룰 수 있고 그런 삶에 대한 통찰력과 뭐 인간사에 대한 모든 그 감정과 서사가 작품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작가로서도 너무 존경하게 됐고 그리고 작품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작품들 현대 작품들의 원형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로미오와 줄리엣도 있고.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저는 사실은 12화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12화. 네, 12화가 지금의 그 남장 여자 하는 그런 소재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시즈더맨이나 커피 프린스. 네, 뭐 커피 프린스나 아니면은 뭐 성균관 스캔들 같은. 저는 그게 원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와서 보니까 다 셰익스피어의 모티브가 된 작품들이 되게 많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어가지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을 뭐 400년 전에도 했구나.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클로이 자오의 햄넷을 지금 감상한 직후의 입장에서 속돌린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쌍둥이 자녀가 있었잖아요, 셰익스피어에게. 맞아요. 그 둘이 영화를 보면은 계속 그 남녀 일란성 쌍둥이라서 그 계속 의상을 바꿔 입고 어린 그 남자 아들이 딸의 옷을 입고 딸이 또 아들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셰익스피어를 속이는 장면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에 영향이 또 있었을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그 12화의 내용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올라랑 세바스찬이라는 두 그 이란성 쌍둥이가 나오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일리리아라는 어떤 마을에 도착하게 돼요. 도시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자로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오빠 세바스찬으로서 살아가거든요. 오빠는 이제 실종됐어요. 그래서 오빠가 되어서 오빠를 찾는 그런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유명한 그 뭐라고 하죠? 귀족의 하인으로 들어가는데 또 그러니까 남자로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속은 여자지만 근데 또 그 귀족을 좋아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얽히고 설키고 하는 그런 코미디인데 진짜 커피 프린스 성균관 스캔들이네. 그래서 그럼 나중에 이제 오빠도 돌아와요. 그러니까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또 두 명이 되는 거죠. 그래야 재밌죠 또 이야기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여배우라는 게 없었잖아요. 옛날 시대에는 연극 무대에 여성이 오를 수 없었다 해서 뭐 좀 동양권 얘기긴 하지만 얼마 전에 그 이상일 감독님의 국보에서도 그 실제로 그 여성들이 오를 수 없었던 무대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년들이 변성기가 안 온 소년들이 이제 여자 역할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뭔가 남장 여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푼 게 이제 셰익스피어인 러브인 거죠. 그 영화로도 나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은근히 이게 막 대놓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셰익스피어의 작품 뭐 로미오와 줄리엣 디카프리오 나온 것도 있지만 지금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어떤 영화 속에 한 일부러도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네. 킬러들의 수다에서도 그 클라이막스에 그 햄릿을 공연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작가니까 내가 모르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조금 막 희곡집을 찾아서 읽었고, 그리고 제 또 모토가 전 만 사람의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100사람의 마음을 지닌 확 주네요. 그런 작가가 네. 자, 아니 목표를 현실적으로 네. 잡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되게 많은 영향을 준 극작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름의 전문가로 나오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로 리메이크된 작품들도 많죠.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뭐 햄릿이라든지. 근데 이제 좀 대중적으로 많이 어레인지가 된 작품들도 예를 들면 뭐 디즈니의 라이온 킹 같은 경우만 해도 그쵸. 당장 햄릿의 어떤 동물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대한 영향을 지닌 대문호인 것은 맞는 것 같다. 저희가 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럼 속돌님께 그거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셰익스피어의 매력이 뭘까요? 셰익스피어의 매력은 너무 어렵다. 셰익스피어 전문가로 오늘 나오신 거거든요. 약간 네. 긴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제대로 된 답변 나오지 않을까요? 셰익스피어의 매력은 인간을 향한 애정인 것 같아요. 애매하면 애매할수록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인간을 사실 향한 애정 그리고 삶에 대한 낭만을 버리지 않는 숭고함. 제가 숭고함이요? 숭고함? 지금 목이 막혀. 셰익스피어만 생각하면은 막 울컥해요. 막 지금 제가 전게 아니라 막 목이 막혀서 그래요. 가슴이 막 먹먹해지고. 윌리엄 경만 생각하면 지금 아직 영화에서 목이 헤어나지 막히고.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햄넷에서 인간사를 통달한 막 그런 왜 말 있잖아요. 그 오직 사랑하는 일만이 살아남는다에서 보면은 뱀파이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뱀파이어 이거 너무 불경스러운가? 네? 아니 괜찮아요. 그만큼 이제 인류를 살아본 사람이 느끼는 그 통달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희노애락을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근데 비극만 잘하는 게 아니라 희극도 잘하거든요. 네, 그런 점이 있어서는 참 좋은 극작가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응당 인간이라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감정들과 또 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상황들을 굉장히 좀 이제 잘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셰익스피어의 매력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지두성님은 평소에 좀 셰익스피어나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뭐 꼭 옛날 소설 아닌 그 희곡들이 아니더라도 뭐 연극이라던가 그걸 베이스로 만든 영화라던가 이런 것들 중에 좀 좋아하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제 기억을 먼저 떠올리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벌써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이제 대학교 때 복수 전공을 제가 영문학을 했었거든요. 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쵸. 처음 들었어요. 네. 꼭 갑자기 너무 그 신뢰도가 올라가는데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영문학은 아니고 영어학. 오. 이제 영어에 대한 약간 그런 기본적인 학문이긴 한데 어쨌든 갑자기 그 지루성님 뒤로 아우라가 간지의 아우라가 갑자기 내 전문가라고 했던 방금 내가 너무 지금 옆에 네. 셰익스피어 전문가로 나오신 분도 계셨거든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네요. 네. 네, 아무튼 말씀하세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배웠던 전공 수업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영문학개론이었던 것 같아요. 수업 이름이 뭐 가장 기본적인 수업이었겠죠. 근데 그때 이제 교수님 수업 스타일이 이렇게 주로 이제 이때까지 영미문학에서 업적을 많이 남겼던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다루면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번역을 해가면서 그 작가가 남긴 뜻의 이제 어떤 뭐 의미나 이런 거를 같이 이제 뭐 파악하고 배우면서 동시에 또 셰익스피어가 또 그런 걸로도 유명하잖아요. 이제 당시에 아직은 논란이 아직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약간 그 전에 있었던 말이긴 하지만 셰익스피어 작품을 통해서 뭔가 지금까지도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약간 신조어 같은 거를 많이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만든 말들이 있다, 단어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실제 그런 단어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존에 원래 있던 그런 뭐 영어 단어들이었는데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 속에서 약간 새롭게 변주되면서 그게 현대까지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생명력을 얻은 셰익스피어를 통해서. 뭐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너무 좀 약간 전문적인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 좋아요. 지금 너무 재밌는데요? 그 지금은 저희가 흔하게 이제 가십을 이제 그냥 험담 또는 뭐 험담하다 이렇게 좀 쓰고 있잖아요. 명사라든지 동사처럼. 가십거리 할 때 가십. 네, 가십 이거를. 근데 이제 아마 그 셰익스피어
영화에서 본격적으로 그 사용하기 전에 이전에는 가십이란 단어를 그냥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어떤 특정 인으로 그 가십이란 뜻을 쓰이고 있었는데 그 작품으로 인해서 약간 그게 변형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리고 패션이라는 것도 옷이요? 네네 옷 패션? 패션 할 때 그 패션도 원래는 그냥 명사로 패션으로만 쓰였는데 지금 저희가 뭐 자주 하는 말들 중에 뭐 패셔너블하다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패셔니스타, 패셔너블하다 네, 뭐 이런 그래서 얘기들. 그 형용사를 패셔너블이라는 형용사를 처음으로 쓴 것도 셰익스피어 그 작품 속에서라고 뭐 저도 이제 어렴풋이 그렇게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업 때 이제 그렇게 셰익스피어 작품을 통해서 뭐 그런 영어의 원리들을 배운 것도 너무 재밌었고 재밌다. 그런 작품들을 이제 하나하나 의미를 막 분석하고 했었었는데 그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왜냐면 발표했던 것 중에 막 햄릿 원문을 이제 같이 보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발표를 하고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는 약간 좀 굳이 막 그 작품만 하는 게 너무 사실 좀 지루하고 따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차용을 한 게 이제 당시에 이제 나와 있던 그런 햄릿 예전에 만들었던 햄릿 영화들 그런 거를 중간중간에 발표 시간에 넣어가지고 같이 이제 보여주면서 사실 뭐 그거는 또 제가 혼자 그냥 이렇게 일일이 번역하고 하는 게 좀 부족하니까 약간 영화 그 장면을 좀 시간에 넣어서 발표 시간에 넣어서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돌려막기 약간의 식으로 그 시간 끌기용 중요하죠. 미디어 자료들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업을 할 때 활용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그게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기억인 것 같아요. 지금 옆에 앉아 계셨던 그 셰익스피어 전문가 분께서 굉장히 작아지고 계세요. 지금 내가 뒤에 할 걸. 선빵을 그럼 쳤다가 좀 더 겸손했을 텐데. 진짜 네. 앞에서 작아지는 네. 가짜의 삶. 네. 그러면 이제 전도 궁금한 게 상현님은 뭐 꼭 셰익스피어를 뭐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좋아하셨으면 어떤 작품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저는 석돌림이랑 완전 반대예요. 저는 애초에 연극에 별 관심이 없고 지금도 연극 물론 이제 너무 좋은 매체고 매력 있는 매체지만 언제나 저는 영화가 1순위이기 때문에 사실 셰익스피어 극작가로서의 셰익스피어에 많이 어릴 때 접해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처음은 어쩔 수 없게도 그 라이언 킹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보통의 어린 친구들은 라이언 킹이 햄릿인 줄 모르고 접하기 때문에 저도 그걸 되게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지. 어쨌든 비공식적으로 제가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에 영향을 받은 걸 가장 먼저 본 건 라이온 킹이 맞는 것 같고 워낙 또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외에는 사실 큰 인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12야라던가 한여름밤의 꿈이라던가 이런 작품들을 연극적으로 제가 감상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부끄러운 말이지만 좀 무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영화는 좋아하니까 뭐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왔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바주로만인가요? 네. 그것도 바주로만 감독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맥베스? 맥베스의 미국 최근에 덴젤 워싱턴 나왔던 코엔 형제 뭐 그런 작품들로서 소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야말로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냥 문외한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방금 그 지르성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확실히 영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인물인 것은 맞는 것 같다. 한 명의 위인으로서 그건 너무 공감이 되고 참 대단한 양반이다 이런 생각도 왜냐면 사실 발음도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의 이름을 전 세계에 떨쳐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향력이 대단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한 작품만 세상에 보였어도 대단한 작가인데 그런 작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모론도 있더라고요. 셰익스피어가 사람이 아니라 집단이다. 그러니까 창작 집단이다. 도저히 이게 한 사람으로는 나올 수 없는 어떤 창작의 양과 질이다. 이래서 이런 음모론도 있을 정도로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런 음모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인물이 대단한 인물인가를 반증해주는 또 그런 증거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셰익스피어 좀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될까요? 뭐 수정을 해드릴까요? 셰익스피어 전문가라는 칭호에 대해서?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좀 아는 사람? 조교. 셰익스피어 조교.
전문가 밑에 있는 애. 조교. 셰익스피어 조교. 셰익스피어 밑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데요. 네. 셰익스피어 조교라고 하면 그럼 너무 좋죠.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네. 진짜 앞에서 수그러든 가짜의 삶. 그러니까 이래서 겸손해야 된다. 늘 어. 겸손함을 가지고 자만하지 말지어다. 자만하지 마. 내가 전문가라 생각해도 의심해야 된다. 끊임없는 자기 의심. 너 진짜 전문가 맞아? 영문학과 안 나왔잖아. 그건 또 너무 학력에 대한. 그렇죠. 네. 아무튼 또 너무 네. 멀리 갔네요. 중간이 없어요 지금. 중간이 없네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라. 끝인가요? 결론이 겸손해라. 겸손해라. 네, 이거예요. 뭐죠? 무슨 노래죠? 이 노래 몰라요? 넘어가도록. 뭐가 중요해? 오늘 이렇게 네. 석돌님과 지르성님 모시고 우리가 햄넷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저희는 이만 오늘의 영화죠. 클로이 자오 감독님의 5번째 작품 햄넷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클로이 자오 감독님의 5번째 작품이죠. 햄넷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제목만 들었을 때는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햄릿은 들어봤는데 햄넷은 뭐야? 이거 오타 아니야? 이렇게 아마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 먼저 개괄식으로 설명을 두괄식으로 먼저 드리면 영화 시작 전에도 자막이 나오죠. 햄릿 상영 초기에 햄릿과 햄넷이라는 이름이 혼용되었다. 그러니까 둘은 사실상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자막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영어 철자, 스펠링 이런 게 지금처럼 뭔가 딱 정형화된 시대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햄릿이 햄넷이고 햄넷이 햄릿이었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기 전에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특이한 게 저희가 앞에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셰익스피어 하면 영국의 대문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를 다룬 작품에서 셰익스피어와 그 아내인 아니에스를 연기하는 거는 둘 다 배우가 아일랜드 사람이고요. 감독은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클로이 자오 참 용감하다. 우리나라로 치면 외국인이 한국 와서 세종대왕님이 영화 만드는 거랑 저는 약간 좀 그러네요. 비슷하지 않을까? 약간 좀 어떻게 해도 욕먹을 수 있는 구석이 있을 것 같은 이런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일단 셰익스피어의 역사적인 팩트를 저도 잘 모르지만 조사를 좀 해봤어요. 일단 팩트 자체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앤 해서웨이 또는 아그나스 해서웨이라고 불리우는 여성과 결혼을 해서 그 밑에 세 남매를 두었다. 첫째는 딸 수제나,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이란성 쌍둥이로 이제 여성인 주디스, 그리고 이제 아들인 햄넷. 여기서 이제 아들 이름이 햄넷인 거죠. 이렇게 셋을 키웠는데 아니에스 어머니인 아그나스와 이 세 아이는 비교적 시골에 살고 있었고, 우리의 셰익스피어는 극작가 활동을 위해서 지금으로 표현하면 좀 장기 출장을 많이 다녔다. 런던으로 다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병이 돌아서 아들인 햄넷이 병사를 했고, 그로부터 한 5년에서 7년 뒤에 햄릿이라는 작품을 우리 셰익스피어가 발표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문학자들 또 사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떡밥이잖아요. 햄넷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여의고 불과 몇 년 뒤에 나온 작품 제목의 아들 이름과 똑같은 제목의 작품이고 비극이네? 뭔가 이거 재밌다. 이런 떡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코틀랜드의 작가인 매기 오페럴이 햄넷이라는 제목의 팩션으로 소설을 썼고요. 이번에 클로이 자오가 그 작가인 매기 오페럴과 함께 각색을 해서 나온 게 이번 영화 햄넷 되겠습니다. 해서 좀 앞에 교통정리를 좀 했고, 딴 얘기인데 영화 시작하면 좀 몰랐는데 엠블린 엔터테인먼트 로고가 나오더라고요. 맞아. 스필버그 네. 감독님의 영화사인데 의외였어요. 왜냐면 사실 셰익스피어 관련 작품에서 스필버그 감독님은 안 좋은 추억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뭐가 있죠? 하거든요. 그 99년도 몇 회야? 71회 아카데미에서
누가 봐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 작품상을 탈 그런 아.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감독상은 탔어요. 근데 셰익스피어 인 러브가 존 매든 감독님의 셰익스피어 인 러브가 작품상을 타버리게 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 이후에 많은 영화 팬들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게 트로피를 도난당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고 셰익스피어 인 러브 자체도 나쁜 영화는 아닌데 오히려 그렇게 좀 억지스럽게 작품상을 탄 것 때문에 많은 안티들이 또 생겼다 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필버그 감독님이 셰익스피어라면 학을 뗄 줄 알았는데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이렇게 오히려 본인이 이 햄넷을 제작하게 되면서 복수 아닌 복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기 전에 간단하게 그 두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인상 비평을 좀 먼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셰익스피어 전문가 그분의 인상 비평부터 들어야 기준이 서지 않을까요? 그쵸. 속돌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 셰익스피어의 개인 가족사가 이제 햄릿이라는 작품을 어떻게 탄생시키게 됐는지는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자꾸 안 붙는 거예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햄릿은 참극이잖아요. 비극. 예. 정말 유혈이 낭자한 죽고 죽이는 그런 참극인데 거기 아들의 이름을 가져와서 한다기에는 뭔가 아들의 이름을 빌려서 하면 약간 모독적으로 느껴질 수도 네, 있는. 좀 더 아름다운 이야기에 붙일 것 같은데 이런 참극에 왜 좀 모티브를 얻었다고 할까?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되기는 한 것 같고 오. 네. 그리고 뭐 클로이 자오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뭐 막 그렇게 감흥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작품들 뭐 보신 게 있나요? 네, 노매드랜드 보다 말았고 그건 안 본 거잖아요. 그래도 한 절반은 봤어요. 절반. 근데 어느 위치에서 지금 제가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극중에서 네. 노매드랜드에서 극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이터널즈는 극장에서 봤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었다. 도망갈 수 탈주할 수 없었다. 네. 그래서 근데 이터널즈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냥 약간 좀 어떤 시적인 거 좋아하시는구나. 어떻게 약간- 비꼬는 것 같은데요? 이런 네, 거? 이런 느낌? 좀 시적인 거, 좀 음유시인, 뭐 약간 영상으로 쓰는 음유시인. 감히 아카데미 수상자를 지금 비꼬고 있어요. 하지만 네. 햄넷을 보고 나서 클 감독님 진짜 영화 잘 만드신다. 내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갑자기 다른 작품들이 궁금하다. 노매드랜드가 궁금하다. 거짓말. 궁금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영화를 굉장히 좋게 보셨기 네. 때문에 클로이 자오 감독님의 이전 작품들 특히 보다가 탈주하신 작품들도 다시 생각날 정도로 이번 햄넷을 재밌게 보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지르성님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저는 일단 이 햄넷이 이제 올해 초에 이제 국내에 개봉한다는 소식이 들렸었던 것 같은데 해외에 비해서는 좀 늦죠. 네. 네, 이제 아마 아카데미 시상식에 맞춰서 이제 국내에서 개봉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저는 아예 이 영화 자체가 뭐 캐스팅 됐을 때 그리고 촬영 종료했을 때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미리 약간 시상식 시즌 보통 시상식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골든글로브로 시작되는 그 시즌부터 이제 바프타도 있고 아카데미로 끝나는 그 다음 해까지 그 시상식 시즌이 되면 항상 미국 전문가들이 막 올해 뭐 무슨 작품상 후보, 뭐 여우상상 경마하듯이 후보 그런 거 예측하는 거 있는데 전 사실 그거 보는 재미가 또 저는 많이 취미처럼 있거든요. 시네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올해 시상식 시즌에 이제 뭐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랑 또 이 영화가 약간 뭐 강세를 달릴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봐왔었고 그리고 당연히 최근에도 이제 수상도 많이 하고 있는 거를 봐서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일부러 그 이후로는 영화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보진 않았어요. 일부러 셧다운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뭔가 내 예상에 좋은 영화다 싶으면 약간 이거는 차라리 본편을 보면서 약간 그 본편의 감정을 오롯이 느끼고 싶은 약간 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일부러 막 많은 정보를 찾아보지 않았는데 역시나 이제 영화를 이제 어제 처음 봤었거든요. 속돌림하고 녹음일 기준. 네. 근데 역시나 영화 역시는 역시였고 너무 좋아서 오늘 사실 지금 여기 오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왔어요. 사실
저희 중에 햄넷을 가장 많이 보신 분이에요 지금. 근데 누가 보면 너무 또 이제 매니아 같이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너무 좋았던 기억을 한 번 더 느껴보고 싶어서 바로 오기 직전 한 번 더 보았었고 약간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이게 물론 영화지만 약간 한편의 어떤 연극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그 영화에서도 후반부에 이제 그 연극 때문에 나오긴 하지만 그 한편의 연극 혹은 뭐 한편의 공연을 약간 보고 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물론 또 공연을 좋아해서 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약간 또 실제로 뭐 그 영화 속에서도 맘전되는 장면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뭐 한편의 연극을 본 느낌? 그리고 약간 좀 예술로 뭔가 좀 예술로 약간 좀 치유받고 온 느낌? 어떤 아트 테라피를 경험하고 왔달까? 약간 이런 기분도 들었어요. 그게 또 예술의 또 목적이에요. 예술의 또 목표고. 그래서 굉장히 영화를 또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2번 보셨으니까 연달아서 2번 보신 거기 때문에 거의 뭐 더 설명이 필요할까 싶기는 하네요. 두 분이 또 영화를 좋게 보셨기 때문에 제가 약간 타노스가 되어서 네. 밸런스를 맞춰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 너무 좋았고 이번에 98회 이번 올해 아카데미 곧 열릴 시상식에서 총 8개 부문에 이제 노미네이트가 됐더라고요. 이제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각색상, 신설된 캐스팅상, 음악상, 미술상, 의상상 이렇게 다채롭게 좀 노미네이트가 돼서 원베터 애프터 어나더와 시너스 이후로 거의 지금 올해 아카데미에서 3번째로 많은 노미네이션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석돌림의 인상 비평을 좀 이따 다시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햄릿이라는 작품이 사실 죽은 아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기에는 조금 악의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 조금 그 부분이 수긍이 되더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수긍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따 이제 같이 더 깊숙이 얘기 나눠보면서 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저는 영화를 좋게 봤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의아한 부분들 때문에 엄청나게 좋지는 않았고 대신에 여전히 좋은 영화인 건 맞는 것 같다. 좀 이렇게 회피 아닌 회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일단 영화 자체의 구성이 어떤 구성인지는 지금 다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뭐 많았어요.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라든지 뭐 보헤미안 랩소디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술 작품들의 그 이면, 그 작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나를 보여주는 전기 영화 스타일일 수도 있으면서도 또 그렇지만은 않은 약간 이런 구성을 이 영화도 띠고 있는데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톨킨이라는 영화였어요. 그 반지의 제왕의 작가 J.R.R. 톨킨을 니콜라스 홀트가 주연을 맡아서 연기한 작품이 있었는데 그 톨킨이라는 작품이 주인공 J.R.R. 톨킨이 어떻게 반지의 제왕이라는 대서사실을 집필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데 톨킨이 실제로 1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이었대요. 그래서 극 중에서 그 참호전을 마치 그 프로도와 샘이 모르도르로 향할 때처럼 연출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반지의 제왕도 책이나 영화로 보셨고 그런 분들이 이 톨킨을 보실 때 뭔가 악의가 맞는 것 같아 이런 쾌감이 또 있었던 영화거든요. 저는 그런 영화처럼 이번 햄넷도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일단 주인공이 2명이긴 한데 엄밀히 따지면 1번 주인공이 셰익스피어가 아니라는 점 이게 좀 재밌습니다. 그 아니에스라는 이제 제시 버클리가 연기하는 여성이 있는데 약간 주술적이고 뭔가 마녀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진짜 그 석돌님과 지르성님이 좋아하시는 위키드처럼 위키드한 여성으로 표현이 돼요. 이 여자에 뭔가 있다. 다들 멀리해라. 이렇게 마을에서 소문 아닌 소문이 나 있는 상황인데 어느 날 그녀의 집에 어린아이들 라틴어 교사로 와 있던 그 셰익스피어,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고 결국 애까지 임신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그 막장 드라마틱한 그 임신해서 친정에서 쫓겨나가지고 시댁에 와가지고 제가 당신 아들의 자식을 배웠어요. 약간 이런 또 모멘트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집안의 반대도 처음엔 있었지만 결국에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딸 장녀 수제나 그리고 이제 쌍둥이인 주디스와 햄넷 이렇게 3명의 남매를 낳고 알콩달콩 잘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무슨 도덕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 음. 되게 완벽한 가족처럼 묘사가 조금 무슨 캠페인 공익 광고 캠페인 주인공들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니에스도 굉장히 엄마로서 이 아이들을 잘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가족의 어떤 기둥처럼 묘사가 되고 이 셰익스피어도 작가다 보니까 예술가다 보니까 때때로 불안정한 면모를 보이기도 하지만 런던과 이 시골 마을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뭔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자상하면서 자식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아버지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위생관념도 별로 좋지 않고 역병이 또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중에 주디스가 처음에는 병에 걸려서 병사할 뻔해요. 왜냐면 이 쌍둥이들도 처음에 출산을 할 때 이 여자의 주디스가 좀 약하게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 주인공인 아니에스는 언제나 이 주디스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우리의 순박하고 착한 아이 햄넷, 우리의 막내 아들 햄넷이 주디스 가지마, 내가 너 대신에 죽더라도 너를 살릴 거야. 내 소원은 신중히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진짜로 주디스는 살아나는 대신에 햄넷이 마치 그 역병을 대신 쓰인 것처럼 햄넷이 먼저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셰익스피어는 장기 출장 그 왔다 갔다 굉장히 그 출퇴근이 멀었어요. 런던에서 당시 살았던 시골 마을까지 말 타고 한 2, 3일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햄넷이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옆에 아버지인 셰익스피어는 없었던 것이죠. 부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셰익스피어도 굉장히 슬퍼하긴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아니에스와 셰익스피어 사이가 뭔가 좀 냉랭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사이가 소원해졌으니까 그때는 또 뭐 스마트폰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소식을 편지로만 전할 수 있는데 편지도 요즘 좀 뜸하고 아유 이놈의 뭐 남편이 런던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좀 뜸한 와중에 팜플렛 그 연극 전단지를 보게 되는데 셰익스피어의 신작 공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햄릿인 거야.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우리 죽은 아들 이름을 갖다 쓴 것 같은데 뭐야 하면서 이제 이 주인공인 아니에스가 자신의 남동생과 함께 남편의 공연을 보러 간다. 이렇게 해서 좀 내용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영화 리뷰하기 전에 내용 설명 드릴 때 좀 앞에만 개괄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작품은 물론 이제 그 깊이감은 굉장히 풍부한 작품이지만 내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납작한 것도 사실이라서 저희가 거의 끝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먼저 좋으셨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얘기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예술과 예술가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작품으로서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셰익스피어와 마찬가지로 또 작가이신 우리 석돌님은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보셨는지. 질문이 뭐였죠? 죄송해요. 저기 그 집중을 조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리하고 있었어요. 네, 죄송해요. 그 작가로서 네. 이 예술과 예술가 사이에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네. 거를 또 이 작품이 어떻게 다루고 있었던 것 같은지 좀 좀 표현을 해주시면. 사실은 너무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뭐 모든 작가들이 다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 각자의 이유로 예술을 하는 거겠지만 제가 예술을 하려고 하는 이유와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술을 하는 이유 네, 뭘까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이제 작품으로 승화된다는 것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제가 예술을 하는 이유다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살풀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게 결국에 죽음만을 또 의미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극 중에서.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제 햄넷이 죽을 때 이제 제시 버클리가 연기한 아니에스가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도 똑같은 비중으로 괴로워하거든요. 출산의 고통이 또 있으니까. 사실은 출산의 고통을 짧게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영화적으로는 네. 으악 하다가 뿅 하고 애 나왔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네. 근데 수잔나가 일단은 태어나는 것부터 해서 이제 이후에 쌍둥이를 출산하고 또 한 번 죽을 뻔하잖아요. 그 주디스가 태어나자마자. 네, 그 부분을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길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죽음은 이렇게 길게 보여주는 게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출생까지도 길게 보여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에 그냥 삶의 모든 순간이 다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성의 고통과 공포를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맞아요. 집요하게 표현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가 정말 고통에 취약하구나. 고통에 정말 취약하고 흔들리고 셰익스피어도 굉장히 흔들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초반에는 완전 해피형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아네스가 이렇게 안정형 아네스가 막 붙잡아주고 근데 나중에 또 아네스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죽음뿐만 아니라 상실뿐만 아니라 그냥 삶의 모든 순간이 고통이고 이거를 예술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이 사람의 숙명이구나 예술가의 숙명이구나 혹은 또 선물이구나 신의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양가적인. 네네.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이 공감하셨겠어요. 네. 또 그런 부분에서도 작품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이 또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지리성님은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봤을 때 제일 느꼈던 게 약간 인간에게 이 예술이라는 게 이런 가치가 있는 거구나라고 느꼈던 게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 이렇게 뭐 셰익스피어라든지 뭔가를 창작하는 그런 예술가들한테 있어서는 예술은 어떤 이런 뭐 상실의 아픔, 뭐 고통 이런 거를 그냥 그 고통이나 아픔의 순간으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예술로 승화시킨 어떤 도구가 되는 거고 예술이라는 자체가 그 고통이나 그 아픔, 슬픔을 승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고 또 이렇게 그냥 일반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혹은 뭐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술은 그래서 그런 창작자들이 만든 이런 예술이라는 도구를 보면서 아 이게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도구로 이제 다가오면서 이제 그 스스로 이제 공감도 하게 되고 대리하는 만족감이 또 네네네. 있는 거죠. 내가 그 직접적으로 어떤 이 관객이 직접적으로 뭐 그런 상실을 겪었던지 안 겪었던지 간에 그런 거랑 관계없이 어쨌든 인간은 또 고유한 그런 본성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뭐 상실의 아픔, 슬픔 이런 거 다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꼭 그게 어떤 영화 속에서 나온 것처럼 뭐 나의 소중한 사람을 잃는 그 상실을 겪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겪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뭐 일반적인 인간이란 그런 그 내면의 그런 아픔과 슬픔을 느끼는 그 감성은 다 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럼요. 꼭 뭐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더라도 뭐 애완동물을 잃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려도 그런 상실감은 인간으로서 응당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게 예술이구나. 그래서 참 예술의 어떤 순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인고의 고통으로 이 작품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구멍의 이미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특히 그 아니에스가 계속 이제 마치 무슨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듯이 뭐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그 숲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숲에 또 마치 또 거기서 셰익스피어가 그리스 신화의 오르페우스 신화를 또 얘기하기 때문에 뭔가 많이 연결이 되죠. 예. 맞아요. 그 뭔가가 숨겨져 있고 뭔가 그 어떤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은 되게 영적인 느낌마저 드는 그 구멍의 이미지. 뭔가 갑자기 뭔가 튀어나올 것 같지 않나요? 뭔가 근데 나중에 그 구멍이 저는 무대 구멍과 연결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무대 구멍. 그 무대에 그 문처럼 등퇴장로가 있잖아요. 그 연극 무대 가운데에 배우들이 등퇴장할 수 네. 있게 돼 있는 분. 그 등퇴장 마치 정말 그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작가가 글을 쓰고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혹은 그 너머의 그 이상의 어떤 삶이 투영되면서 이제 그 정제되고 정리되고 재해석되고 이 모든 것들이 각색된 것들이 이제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햄릿 아들이 그 구멍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환상 장면이죠. 그렇죠. 나오고 또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 구멍이 그 아네스가 출산을 할 때마다 갔던 그 나무의 구멍과 맞닿아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혹은 또 마침 그 연극 무대의 배경도 숲이 울창한 숲으로 그 나무가 울창한 숲으로 그려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연결성은 확실히 감독님이 좀 의도하시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또 보이니까 또 영화가 더 재밌게 느껴지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그 햄릿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던 작가의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 이런 것들이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궁금했어요. 물론 이제
감독님이 클로이 자오 감독님이 여성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굳이 따지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주인공인 영화를 만드는 게 더 이런 표현 좀 조심스럽지만 합리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감독님과 이 특히 그 원작이 있긴 하지만 매기 오페럴이라는 작가님은 왜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그의 아내인 아니에스 위주로 이 이야기를 풀어갔을까? 좀 이런 것도 궁금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도 영화 보면서 오늘 이제 지르성이 보러 간다고 하길래 한 번 더 물어봤거든요.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이 나오냐? 제가 영화를 봤을 때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번 나오지 않나? 그 후반부에 네. 이제 아니에스의 남동생하고 아니에스랑 둘이 이제 그쵸. 극장에 찾아갈 때 어떤 꼬맹이가 누구 찾으러 왔어요? 이러잖아. 그 귀여워. 예. 그때 이제 남동생이 딱 윌리엄 셰익스피어 찾으러 왔다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나왔죠. 그때 이제 햄릿이라는 작품이 만들어지고 뭔가 극작가로서 완성이 됐을 때 그때 딱 한 번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그 전까지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처럼 전 느껴졌어요. 그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걸.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결국에는 뭔가 완성된 예술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혹은 한 명의 어떤 영웅이나 예술가로서의 삶을 조명하는 작품이 아니라 결국에 그들도 어떤 한 개인이고 이 모든 것들이 그 개인의 역사에서 비롯됐다, 개인 삶에서 비롯됐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아내나 자식들이 있었다. 그 한 명 되게 어떻게 보면 위인아를 굉장히 배제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거죠. 평범한 사람처럼 좀 더 네. 묘사를 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뒤에 가려진 이제 아네스에 아니스가 대해서 있고. 전 그런 생각이 드네. 지금 속돌림 말씀 들어보니까 셰익스피어가 주인공이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톨킨이나 많이 흥행해서 많이들 보신 뭐 보헤미안 랩소디처럼 예술가의 입장이 더 중요시 여겨지고 그쪽에 더 무게가 옮겨가는 영화일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영화는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그의 아내인 아니에스를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니에스는 사실 예술가는 아니에요. 철저한 관객 입장이거든요. 예술을 향유하는 평범한 우리들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영화가 예술가들의 이런 면모도 굉장히 중요하고 돌아봄직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대부분 다 관객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향유하면서 아까 표현을 한 살풀이로서의 어떤 개념, 내가 여기에 지르성님이 표현하신 대로 공감하고 또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영화나 뭐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좀 이런 것도 느끼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생각해봐야 되는지, 얼마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듬고 살아가봐야 되는지를 또 아니스를 주인공으로 좀 더 초점을 잡음으로써 좀 표현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고. 사실 물리적인 시간도 아네스가 더 많이 보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저도 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아빠가 된 입장에서 어쩔 수 없게도 그 결혼, 임신, 출산의 과정에서 여성 위주로 진행되는 게 너무나 자명하고 생물학적으로 당연하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고 뭐 옆에서 양육하고 또 그를 일찍 떠나보내는 경험은 똑같이 남성인 아빠에게도 고통스럽겠지만 그 아무래도 비교를 한다는 게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여성 엄마들이 좀 더 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더 그래서 좀 영화가 처절하게 느껴지나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죄책감이라는 정서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잊지 네, 못했고 지키지 못했고 이런 느낌? 네, 근데 아네스는 상실이라는 정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죄책감 위주로만 또 흘러가기보다는 그 둘이 좀 다르다, 네, 그렇지? 그러네. 그렇게 좀 상생을 이루기에 좋지 않았을까. 그게 또 뻥 뚫려버린 구멍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 어쨌든 아들을 잃은 과정이라던가 또 출산의 고통도 그렇고 아까 석돌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아들을 잃은 과정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되는데 좀 보시면서 어땠어요? 당연히 힘들지 않으셨나요? 예. 일단 아네스가 아까 처음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되게 좀 특이한 캐릭터잖아요. 어쨌든 약간 자기 어머니 혹은 그 어머니 때부터 약간 숲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또 동물의 어떤 그런 뭐 상태, 감정, 심리를 되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매를 기르고 마치 무슨 게임 속 드루이드들처럼 그러면서 막 손을 만지면 미래를 또 볼 수 있고 거의 무당이에요.
그런 설정도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뻔할 수도 있지만 되게 좀 그래도 좀 새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인공 캐릭터 자체를 그렇게 설정하고 또 그리고 중간중간 또 안에서도 막 그런 대사들도 많이 하잖아요. 뭐 자기는 그 손을 예전에 그 미래 얘기를 들었을 때 뭐 두 사람이 나의 임종을 보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우리 아이겠구나 했었는데 그 주디스를 낳았을 때 이제 햄넷을 낳고 주디스를 이제 쌍둥이를 연달아 낳았을 때 막 주디스가 약간 생명의 그 위태로움을 느꼈을 때 왜냐면 그 시절에는 쌍둥이를 임신해도 쌍둥이인 걸 모를 수밖에 없어서 그때 막 그런 대사들을 하고 근데 결국에는 그게 약간 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맞는 그런 예언이랄까 그게 된 거잖아요. 네. 실제로 3명의 아이지만 2명의 아이만 자기 인종을 지켜보게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도 되게 좀 그냥 극 중에서 되게 안타깝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어쨌든 영화 전반부에는 그 세 아이와 이제 윌리엄과 이제 아네스가 뭐 단란하게 뭐 누가 봐도 뭐 그렇게 막 풍족한 환경 당연히 아니고 뭐 남편도 그렇고 뭐 아내도 그렇고 거기는 그 할아버지만 조심하면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가족들끼리 되게 막 유대감이 느껴지고 너무나 그 일단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모습과 사랑스러운 모습이 너무 되게 너무 좋잖아요. 그거 이게 약간 좀 구태연한 표현이긴 한데 애들 보면 힐링이 돼. 너무 귀엽더라고. 너무 귀여워. 일단 햄넷 너무 귀엽고. 너무 탱글탱글하게 생겼어. 애가. 너무 한 번만 잡아보고 싶고. 빨리 배방구하고 싶어요. 그 중에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빠가 이제 몰래 이제 귓속말로 너희 엄마를 위해서 준비한 거 알지? 하면서 이제 밖에 마당에 나와서 같이 이제 짧은 공연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약간 맥베스 그 장면을 이제 뭐 이렇게 연상시키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막 같이 웃고 까르르 하는 그 모습도 이제 후반부와 너무 또 대비가 되니까 그 전반부의 그 장면 봤을 때는 일단 너무 그 장면만으로도 좋았지만 후반부를 다 보고 나서 다시 그 영화를 복귀해 봤을 때 그 장면이 자꾸 약간 잔상처럼 이제 아른거리는 거죠. 그 가족의 모습들이 그런 것도 너무 잘 표현돼서 너무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아련하고 행복하고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뒷부분에 어떤 그런 비극이 더 강하게 치고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작년에 아들을 낳은 아빠의 입장, 아들 아빠잖아요. 또 제가 그래서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그 애기들이 너무 귀여우면서도 이제 하필 또 아들이 굉장히 아파하기 때문에 후반부에 거기서 뭔가 기분이 좀 공감이 너무 물론 아직 제 아이가 그 정도로 아파본 적 없고 아파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그 순간에 부모로서의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너무 공감하게 됐고 너무 좀 이게 사실 그 연애를 멜로 영화도 연애를 해본 사람과 모태솔로가 보는 거는 굉장히 또 간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내가 아이를 낳기 몇 년 전에 이 영화를 봤다면 좀 이렇게까지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그 장면에서 저희 그 아이의 얼굴이 스크린에 뿅 하고 나오는 거야. 한쪽 구석에 한쪽 구석에 뿅 하고 나와서 얘가 그렇게 되면 뭔가 그리고 좀 자랑 아닌 자랑인데요. 저희 아이가 또 여기 나오는 햄넷처럼 약간 귀엽게 생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더 좀 뭔가 몰입이 많이 됐고 그래서 뭔가 아이를 낳은 이후로 이 햄넷뿐만 아니라 뭔가 이런 드라마나 영화 속 콘텐츠에서 아이들이 좀 위기에 처하는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예전에는 그냥 뭐 영화 속 이야기니까 좀 안타깝네 이 정도였는데 요즘은 받아들이는 그 뎁스가 다른 것 같아. 깊이감이 훨씬 더 깊어져서 거의 햄넷이 떠나는 장면에서 아니스가 오열하는 장면에서는 저도 저럴 수 있겠다, 저러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장면들이 괴로웠는데 괴로웠다라는 것은 또 그 장면의 연출이나 연기가 훌륭했다라는 또 반증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인상이 깊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게 또 뭐 개인적인 또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극 중에서 아네스와 윌이 가장 소중한 가족 구성원을 이제 잃은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제 가장 소중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극중 상황과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냥 잃게 되는 그런 상실의 그 기억은 뭔가 그 영화에 이제 같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고 저는 오히려 이제 보고 나와서 그냥 이제 보고 나오면 당연히 뭐 그냥 이제 뭐 영화에 대해서 좀 뭐 그냥 뭐 영화 좋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 잘 봤네 이러고 끝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생각지도 못했고 저도 별로 그런 경험이 없는데 갑자기 저도 그렇게 되니까 근데 뭐 그거를 뭐 어떻게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그냥 제 신체 제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기억을 근데 또 저 영화를 또 좋게 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제 이렇게 영화 속에 나온 그런 상실이라든지 이렇게 그 아픔을 표현하고 그걸 뭐 예술로 승화시키고 이런 그 결말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런 옛날에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찰리 채플린이 뭐 인생을 뭐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뭐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유명한 말이죠. 예, 그 말이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슬픔을 이제 외면하지 말고 그걸 직시해라. 직시하는 것만이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뭐 가장 슬픈 애도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사실 뭐 몇 년 동안은 그런 감정을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막 밖으로 표출하는 성격도 원래 아니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도 사실 처음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동안은 사실 막 그렇게 막 겉으로 이렇게 막 많이 저 혼자 있을 때조차 이렇게 드러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저에는 아마도 아직 그래도 나는 뭐 이 사실을 뭐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인식하고 받아들이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막 엄마가 뭐 세상을 떠났다는 거를 약간 좀 외면하고 싶은 애써 그냥 좀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있다가 또 이렇게 마지막에 아직 뭐 영화 설명하다 보면 또 나오겠지만 극 중에서도 이제 아네스가 마지막 후반부에 그 자기 아들을 연상시키는 그 공연을 보면서 또 극 중에 자기 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 햄릿의 마지막 그 최후를 보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되게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뻗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아네스 외에도 같이 그 공연을 보고 있는 관객들조차도 그런 공감 또 이제 어떤 인간으로서 어떤 연대의 감정으로 같이 이렇게 손을 뻗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런 장면이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약간 좀 치유를 받는 느낌이 되게 오더라고요. 돌이켜 봤을 때 오늘 두 번째 봤을 때도 역시나 이제 그 장면에서 더더욱 이제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고 울컥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래 인간은 참 누구나 뭐 다양한 그런 뭐 상황과 뭐 그런 심리나 이런 게 있겠지만 이렇게 더 이상 이제 물론 그 사람 나를 떠난 사람을 당연히 잊진 못하죠. 잊진 않되 기억은 하고 있대. 어쨌든 좀 이렇게 좀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계기 계속 나아가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시점이 이제 온 건가 뭐 그런 시점도 이제 나한테 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약간 좀 받아들이게 된 또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또 감정을 느끼게 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술을 논함에 있어서 뭐 효용 가치만을 따지는 게 좀 무의미하고 발칙한 태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그런 걸 많이 이번 영화를 보면서 느끼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클라이맥스 연극 장면에서 극중 많은 인물들이 아니스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 그걸 표현함으로써 연대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되게 같은 어떤 마음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서로 느끼게 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또 감동이 있고 저는 이 영화를 그 저녁에 봤는데요. 상영관에 그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네. 꽉 차 있고 만석까지는 아니었지만 3분의 2 정도 좀 차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영화를 혼자 봤기 때문에 모르는 다른 분들과 이제 양옆에 앉아서 영화를 관람했는데 이 영화를 제작하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이 영화 홍보하시면서 그런 멘트 하시더라고요. 지금처럼 시네마가 위기인 순간에 빗대서 영화를 여러 사람과 함께 극장에서 보는 경험을
정말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영화가 바로 이 햄넷이 아닐까 한다. 여기서 영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라 함은 TV 앞에 앉아있는 뭐 대여섯 명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영화를 이날 저녁에 보기로 선택을 해서 이 극장에 온 이 많은 사람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상을 갖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을 얘기하는데 그 집단적 경험을 좀 이번 영화를 통해서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보자면 저도 영화를 보는데 저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아들을 떠올리는 장면에서 중간중간 울컥하긴 했지만 그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주변 분들이 진짜 많이 우시는 거야. 맞아. 뭐 아저씨, 아줌마, 뭐 젊은 청년, 뭐 다 뭐 많이들 울더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선 울지 않았지만 되게 이런 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살풀이가 아닐까? 모두가 같은 영화를 보면서 각자 또 다른 추억이나 생각이나 경험들을 떠올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와, 이 극중극 연극이 가지는 파워가 이 극 바깥의 영화 스크린 바깥으로까지 뿜어져 나오는구나. 좀 이런 경험은 좀 영화를 많이 본 제 입장에서도 좀 신선하고 재밌는 경험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 뭔가 되게 집중해서 연극을 보는 사람들을 봤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너무 귀엽고 그냥 괜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뭔가 막 그 귀족이니 천민이니 할 것 없이 다 같은 공간에 와가지고 그 집중해서 보는 게 너무 좋아 보였고 맞아. 그리고 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 이안 맥켈런 대배우시죠. 네, 또 배우가- 셰익스피어 전문 배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되게 흥미로운 작품이긴 하지만 이 작품이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셰익스피어 작품을 많이 연기하고 접했던 나로서는 네. 이번 작품의 재해석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햄릿이라는 작품이 어떤 가족사에서만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지가 않고 무엇보다 그 앤 해서웨이 아네스가 한 번도 연극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설정이 좀 자기적인 것 같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네. 극작가인데 네. 어떻게 그의 작품을 이전에 하나도 보지 않았을 수 있겠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개연성이 떨어지는 상상력이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럼 폭풍의 언덕 리메이크작 보시면은 미치고 팔딱 뛰실 것 같은데 네 진짜. 그걸 좀 보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에메랄드 퍼넬에 네 아니 근데 이거 얘기해 봅시다. 저는 이안 맥켈런 배우님의 의견에도 약간 공감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판을 잘 깔아주신 것 같은데 뭐 방금 말씀해주신 폭풍의 언덕도 그렇고 정확히 이번 햄릿은 햄릿의 영상만 아니긴 하지만 이런 고전 작품들을 다룸에 있어서 어떤 재해석의 여지를 너무 제한하게 되면 창작자로서는 좀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되는 것도 맞고 그렇다고 너무 또 이거를 열어놓자니 원래 가지고 있던 작품의 매력이 그 향취가 다 날아가는 경우도 사실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지르성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이안 맥켈런 경이라고 꼭 항상 붙여야 되는데 경이라 붙여야 돼요? 또 기사자기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붙여야 되는 거죠. 붙이세요. 뭐 남의 나라긴 하지만 뭐 예의 차려서 나쁠 거 있습니까? 써 이안 맥켈런 경. 그분이 얘기한 것도 물론 이제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오히려 영화 보고 나서 이제 들었거든요. 찾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또 약간 좀 반대 의견이었던 거는 극 중에서도 아직 그 아네스와 그 윌 가족 상황이 되게 막 풍족하고 부유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남편이 런던으로 어쨌든 혼자 따로 가서 약간 기러기 아빠 아닌 기러기 아빠처럼 혼자 이렇게 집필 활동도 하고 생활을 하는데 전 아네스가 아예 못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남편의 연극을. 네, 물론 이제 그 초반에 이제 그 어두운 방에서 남편이 막 윌이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글 쓸 때 뭐 무슨 이야기 쓰고 있어 나 좀 읽어줘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윌이 그냥 막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뭐 그런 장면에서도 그냥 약간 느껴지기도 했고 그냥 그렇게 부유한 환경이 아니니까 오히려 연극 보는 것도 쉽지 않았겠다.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약간 좀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극 중에서도 아마 뭐 우리나라 당시 뭐 그런 옛날 어려운 시대 때처럼 남자들만 주로 이제 그런 글을 배우고 읽고 여자들은
뭐 안 했으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계속 집안일하고 가정에서 그냥 뭐 이렇게 일만 하고 이런 시대였던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뭐 글도 그렇지만 그런 어떤 예술 세계 문화 이런 거는 더더욱 접할 경험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아무리 뭐 같은 가족이고 부부더라도.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수긍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윌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 초대권이라도 발부를 했어야. 사실 지금 뒤에 다시 돌이켜보서 곱씹어 보면요, 초대받아서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쵸. 윌은 아내랑 그 오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초대권이라도 좀 진작에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뭐 아예 그 연극을 자체를 처음 봤다라는 설정이 조금 자기적으로 느껴지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햄릿이라는 공연 자체는 처음 봤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조금 너무 무지하게 느껴지는 느낌이죠. 그 아네스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아. 그 서 이안 맥켈런이 그 깔아주신 불판에 조금 올라가서 춤을 춰 보자면 이게 셰익스피어를 그리고 또 그의 작품을 모독적으로 표현하는, 잘못해서 좀 표현하는 이런 작품이었다면 뭐 당연히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영국 사람은 아니지만 셰익스피어를 뭐 그렇게 존경하지도 않지만 심지어 감독이 중국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지금 공격당하기 좋은 위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예술 매체, 영화를 비롯해서 모든 예술 매체가 저마다의 어떤 창의성, 창작적 자유 이런 거는 또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 같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셰익스피어와 아네스의 뒷이야기, 또 햄릿의 뒷이야기, 아니면 또 셰익스피어의 또 다른 작품들 이런 것에 또 관심을 갖고, 또 요즘 시대가 정보가 넘치는 시대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그런 거를 좀 이제 검색하고 접해보는 관객들이 더 생긴다면 뭐 그건 그거대로 또 좋은 방향이 아닐까, 영향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물론 이제 이안 맥켈런 경의 어떤 우려는 너무 이해를, 또 최근에 폭풍의 언덕에 저도 되었기 때문에 너무 이해를 하고 진짜 모독은 거기에 있었다. 네. 근데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햄릿이 굉장히 참극인데 이게 좀 마지막에 아기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아들의 죽음을 가지고 얘기한 게. 그거 얘기 좀 합시다. 저는 제가 일단 햄릿 다시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네.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읽었어요. 그 재미없는 거를. 그러니까 내용은 재밌습니다. 아까 내용은 뭐 셰익스피어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전문가. 갑자기 나 전문가 같지. 재미 더럽게 없는 작품이다 지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더럽게란 말 안 했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재밌어요. 네. 근데 대사가 너무 길어. 워낙 오래된 작품이니까. 그리고 다 너무 시야. 다 너무 시적이니까 무슨 말만 하면 시니까 제발 그만 좀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누가 입만 열기 시작하면 그 문학 시험. 네. 누가 더 시를 잘 창작할 수 있는가? 거의 수능 문학. 그래서 조금 진도가 안 나가는데, 예.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내용 자체는 워낙. 예. 근데 봤을 때 뭐 저는 이제 제 해석이 조금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햄릿이 죽잖아요. 남은 건 침묵뿐하고. 근데 거기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호레이쇼라고 그 부하, 햄릿을 좋아했던 부하가 이제 햄릿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근데 햄릿이 되게 좋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은 왕자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극적인 운명이 아니었다면 그는 좋은 왕이 됐을 텐데,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에 햄릿이라는 캐릭터만 보면 이제 사랑을 받는 좋은 왕자다. 근데 이제 고뇌에 휩싸인 그런 점이 어쨌든 아들을 빌려왔을 때 충분히 모욕적이지 않고 그거를 아름답게 각색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햄릿이라는 연극을 보면서 관객들이 웃지 않았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햄릿의 죽음을 가지고 이거 모티브로 만들었구나라는 걸 몰랐어도 사람들이 이 희극이라고 생각하면 한여름밤의 꿈이나 시비야 같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연극이라고 생각하고 웃는 게 아버지로서 싫었을 것 같아요. 희화화되지 않았으면. 네. 그래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걸 바랬던 것 같아요. 그
극 중에서 햄릿이 죽었을 때 정말 작은 골방에서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슬퍼하고 애도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두의 추모를 네. 받을 수 있게끔. 추모를 받고 울고 위로해 주는 거를 바라지 않았을까.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이제 반론 반론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들어와. 나 들어가. 네. 그래서 일단 그 아니에스가 희대의 관크녀로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네. 장난 아니죠. 요즘 시대에 그랬으면 특히 그 뮤지컬계에서 그랬으면 거의 뭐 당장 뮤지컬은 뭐 쫓겨나죠. 시체관극이라고 그런 게 또 있지 네. 않나요? 바로 아네스 쫓겨났을 텐데 어쨌든 그 희대의 관크녀 아네스가 이제 남편의 초대권도 배부대 선물 받지 못한 채 이제 생돈 주고 이제 햄릿 공연을 보러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구도는 알겠어요. 그 구성은 알겠고 그 원작 소설 그 매기 오페럴이 쓴 소설과 이 작품의 욕심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여도 욕심다. 죽은 아들 이름이 작품 이름이랑 똑같네. 이거 군침이 슬슬 흘리는 걸 나도 하는데 아다리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톨킨이나 아니면 뭐 보헤미안 랩소디나 아니면 그 조니 뎁 나왔던 마크 포스터 감독의 네버랜드를 찾아서 같은 경우에 보면 그 피터팬을 쓴 작가가 어떻게 피터팬을 쓰게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어린 아이들의 어떤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아귀가 따다다다닥 맞으면서 쾌감 딱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본 건데 햄릿은 사실 그 라이언 킹으로만 봐도 그렇게 막 아들의 죽음을 갖다 댈 만한 심지어 신바는 살았지만 이게 뭔가 아귀가 잘 맞나?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저는 아니에스가 더 희대의 관크녀로서 대사를 입 밖에 낸다고 생각해요. 내 아들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바꿨어. 뭐 이런 대사도 하고 뭐 이건 모독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관객들한테 설명해 주는 대사잖아. 그러니까 잘 안 붙는 것 같은 이야기를 저희가 어떻게든 붙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설명 들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난 이게 약간 좀 억지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어. 어떠셨어요? 이건 그러면 어떻게 클로이 자오 감독의 어떤 연출의 어떤 의도가 있던 걸까요? 근데 이 장면 자체는 원작에도 아마 있지.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결말에 그 모두가 아까 지르성님이 언급해주신 모두가 그 손을 뻗어서 극중 이제 무대 위 햄릿을 연기한 배우의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해주는 그 결말은 뭔가 다 찍어놓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해서 짱구를 골리다가 재촬영해서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감독과 이 각색 과정에서 매기 오페럴의 어떤 공이겠죠. 근데 그 전에 이 햄릿이라는 작품과 햄릿의 죽음의 아다리는 저는 원작부터가 뭔가 좀 약간 부정교합 아니었나 이런 느낌이. 그쵸. 근데 사실은 일단은 다른 거로 대입해봐도 막상 생각해보면 햄릿만한 게 없는 것 같긴 한 거예요. 그치 그렇긴 하지. 네, 그러니까 물론 아들의 이름이 햄릿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뭐 맥베스는 진짜 아니잖아요. 그거는 안 돼요. 진짜 아니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맥베스는 진짜 아니고. 네, 그건 맥베스의 비극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리어 왕이나 오셀로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셰익스피어 인 러브는 합리적으로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치. 그 런던에서 만난 웬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그 경험을 가지고 로미오와 줄리엣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영화 햄릿과 그 영화가 만약 연작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괘씸한 남자가 되지만 바람 피는 것 같아. 그렇게 이 두 영화는 시리즈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셰익스피어 인 러브는 뭔가 그런 부분에서는 악귀가 맞다고 보는 거지. 근데 이번 햄릿은 좀 약간 어거지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그럼 셰익스피어에서도 그 기네스 펠트로 같은 역할이 바이올라거든요. 네. 근데 시비아의 주인공이 바이올라거든요. 근데 원래 시비아가 비극이었대요. 근데 바이올라가 자기의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해서 시비아를 희극으로 바꾼 거거든요. 비극에서. 진짜. 이 여자를 비극으로 극 중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기억이 안 나 사실. 근데 그건 되게 아다리가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비극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희극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 무대에서는 포지티브하게. 네. 그런 게 아다리가 참 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덮을 만한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눈 감아지는 거죠. 이 사소한 개연성의 오류? 네. 나 이 정도는 기꺼이 눈 감아줄 용의가 있어. 왜냐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너무 알기 때문에.
하긴 제가 너무 영화를 지금 수학적으로 약간 따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앞에 충분히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뭔가 계산한 값이 안 맞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약간 억지 부리는 공학적인 리뷰 같긴 해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충분히 좀 걸릴만한 부분이긴 하다. 음. 저도 공감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햄넷 마지막 그 희대의 관크녀가 된 아니에스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사실 배우들이 또 연기를 좀 잘합니까? 특히 여기 뭐 폴 메스칼도 폴 메스칼이지만 제시 버클리가 지금 웬만한 상 여우주연상 지금 다 받고 네. 곧 열릴 아카데미에서도 지금 강력한 여우주연상 네.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반적인 연기들이나 뭐 이런 건 어떠셨는지. 저 일단 그 제시 버클리를 제가 처음 봤던 작품이 그 와일드 로즈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 사실 제시 버클리가 원래 또 가수 출신이잖아요. 그건 몰랐어요. 진짜요? 저는 그 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원래 뭐 그 가수 했던 거를 원래부터 알고 있던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그 뒤늦게 찾아보니까 아일랜드에서 그런 이제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던 그런 가수 출신이더라고요. 슈스케 출신이군요. 슈스 아일랜드 출신이거든요. 그 와일드 로즈에서도 약간 그 실제로 노래하는 뮤지션 역할로 되게 인상적인 연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를 봤었고 또 오히려 또 그 이후에 할리우드에서 나왔던 뭐 로스트 도터나 그 매기 질레날이 연출했던 뭐맨 뭐 이런 영화는 또 막상 보지는 못했는데 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마라님 나오신 거 아니에요? 네, 많이들 뒤돌아서 감상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연기를 이제 와일드 로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접하게 된 거였는데 너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약간 좀 저는 또 우리나라 그 여배우 중에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전도연 배우거든요. 워낙 훌륭하죠. 누구나 다 당연히 연기 잘하는 배우로 알고 있고 가장 또 그 중에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정형화되지 않은 연기랄까? 뭐 대사하는 거라든지 뭐 표정이라든지 모든 게 그냥 그 캐릭터 자체에서 나오는 연기라고 생각해서 되게 제일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인데 제시 버클리가 이번에 보여준 연기도 물론 되게 발산하는 그런 고통을 표현하는 연기가 많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조차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막 그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막 이런 연기 하나하나가 약간 좀 계산된 뭔가 연기랄까? 약간 좀 아카데미용 연기다. 네, 이렇게 네, 폄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비춰질 뭐 본인이 의도 안 했더라도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건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약간 전도연 배우의 약간 좀 그 초창기 약간 그런 모습이 떠오를 정도로 물론 전도연 배우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연기 잘 하시지만 그 제시 버클리한테서 그런 되게 좀 생생한 되게 생동감 있는 연기를 봤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의 또 다른 출연작들도 꼭 챙겨볼 거고 또 뒤늦게라도 이제 로스트 도터나 맨도 꼭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연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국내 공개 기준으로는 지금 매기 질레날의 차기작인 브라이드도 같은 주에 개봉을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연초에 제시 버클리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그런 물론 이제 브라이드 성적이 좋아야 기분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흔히들 우리가 그 물론 이제 좋은 배우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클로즈업을 잘 따먹는 배우가 진짜 좋은 배우다. 가까이 카메라를 대도 그 연기가 뭐 정말 좋아야 되는 것이 클로즈업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이번 영화 잘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아들 잃는 장면에서 그런 부분은 역시 아카데미를 위한 연기 아닌가라고 폄훼할 여지는 있겠으나 그걸 떠나서도 굉장히 좋은 연기였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저도 되게 정말 동물적으로 연기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실제로 그 캐릭터도 좀 그런 캐릭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어떤 세상의 법에서 살짝 벗어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난 그런 약간 모두가 좀 네. 손가락질 아닌 손가락질도 네. 하고 마녀라고 하고 네, 그리고 그 눈빛이 저는 마지막에 그 제시 버클리 눈빛만 봐도 되게 눈물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눈빛이 참 좋다. 그 배우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 폴 메스칼은 이거는 뭐 소신 발언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폴 메스칼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요. 근데 이 폴 메스칼의 매력이 뭘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잘 나가는 배우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그거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아직 잘 폴 모르겠어요. 메스칼의 매력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댓글창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석돌님 원망 뭐가 댓글. 별로지 않아요. 예. 외모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근데 뭘까? 그러니까 잘 나가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사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요즘 할리우드 거장들의 어떤 뮤지 아닌 뮤지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하실 수는 있긴 해요. 저도 사실 보면서 연기 잘하고 진짜 영국인 같이 생겼네. 물론 이제 아일랜드 사람이지만 진짜 영국인 같이 생겼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좀 뭔가 좀 저도 인상 깊진 않았어요. 어떠셨어요? 근데 저도 약간 석돌님하고 비슷한 뭐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번에 이제 폴 메스칼 연기를 봤는데 저는 또 약간 여기서 또 두 분하고 또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폴 메스칼 그냥 개인 자체의 연기 스타일도 그런 것 같은데 이 극 중에서도 그렇고 윌도 어쨌든 약간 아까 얘기가 잠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슬픔을 약간 회피하는 약간 그런 인상으로 비춰지잖아요. 실제로도 약간 그런 상태이기도 했고 근데 그런 상태의 캐릭터를 잘 또 표현하는 게 폴 메스칼의 연기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요. 약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겉으로 내지르고,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뭐 제시 버클리가 맡은 그런 아네스처럼 뭐 발산하고 고통을 밖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연기가 물론 뭐 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어쨌든 이렇게 제일 드러나는 연기니까. 근데 이렇게 폴 메스칼이 맡은 그런 캐릭터처럼 그거를 오히려 좀 속으로 좀 침잠하는. 삭히고 근데 또 오히려 또 막판에 제가 봤을 때 막판에 이 극중극에서 극중 햄릿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선왕 유령 형태로 나오는 그 선왕을 연기하잖아요. 직접 그 윌이 그때는 또 물론 그때도 뭐 엄청 발산하는 연기는 또 아닐 수 있지만 거기서 보여지는 약간 어떤 클로즈업 됐을 때 그런 표정 연기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쨌든 아네스와 서로 이제 둘만이 아는 어떤 눈빛을 주고 받으면서 약간 미소를 또 짓잖아요. 윌도 마찬가지로 그런 디테일한 표정 연기는 또 아무나 또 쉽게 또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요즘 또 할리우드 뭐 젊은 배우들 많지만 뭐 연기 잘하는 배우 뭐 티모시 샬라메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지만 폴 메스칼이 또 약간 그 사이에서도 그 남자 배우들 사이에서도 조금은 약간 좀 정석에서 약간은 벗어났다고 해야 될까? 이걸 정확히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 방법은 쉽지 않지만 약간 그런 매력이 있는 배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폴 메스칼에 대한 의견도 또 이렇게 다르게 들어볼 수 있어서 저도 좀 좋은 것 같네요. 저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지르성님 말씀 들으니까.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좀 언급하고 싶은 거는 그 햄넷을 연기한 정말 그 귀여운 배우 자코비 주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이 익숙하다 했는데 그 노아 주프 동생이더라고. 네, 네. 근데 또 노아 주프가 여기서 극중극 그 햄릿에서 햄릿 역할로 나와요. 보통 이제 노아 주프 하면 콰이어트 플레이스 시리즈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포드 대 페라리에서 진짜 거기서도 마지막에 감동을 그 주는 맷 데이먼과의 장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연기를 아주 잘하지는 못한 배우 연기를 또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또 재밌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햄넷 얘기를 셰익스피어 좋아하는 분들 모시고 좀 이렇게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등급 평가와 또 한 줄 평가 해봐야 되거든요. 지리성님 오늘 처음인데 네. 좀 준비해 오셨나요? 또 이거 또 연기로운 팬으로서 또 제일 긴장했던 순간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한 줄 평가 등급 평가였잖아요. 또 네네. 준비를 또 해오긴 해왔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일단 제 한 줄 평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더 이상 슬픔에 짓눌리지 않고 미소로 당신을 떠나보낼 수 있는 예술이라는 마법.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그리고 제 등급은 A0. 와, 거의 최고 점수네요. 네, 너무 좋았어요. 바로 아래 단계. 하긴 뭐 연달아 2번 보셨을 정도면 알겠습니다. A0 주셨고요. 햄넷에 대한 또 제 한 줄 평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줄 평은요. 예술을 단단히 뭉쳐내는 삶의 힘과 삶을 느슨히 풀어 헤치는 예술의 힘.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준비를 조금 또 두 분 셰익스피어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방송에 임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등급 평가는 조금 사실 B0였거든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영화가 좋아지네요. 또 뭉근히 끌어오르는 게 있어서 그쵸. B+를 최종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셰익스피어를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 셰익스피어 전문가 우리 석돌님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전문가 아니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요? 네, 해주시죠. 네. 좀 긴데요. 기대가 네. 되는데요.
세계의 고전을 빌려 전하는 개인의 역사. 세계의 고전을 걷어내자 보이는 개인의 고통. 고전은 고통에서 탄생한다. 고전은 고통에서 탄생한다. 근데 고통 받으시는 총량으로만 보면 언젠가 고전을 쓰시겠네요. 이미 쓰고도 남았고요. 네. 저는 고통에 굉장히 취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지금이 작가로서 석돌림을 네. 저점에 실수하실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뭐 등급평가. 저 A 마이너스. 엄청 좋은 점수네. 네. A0, A 마이너스, B 플러스예요. 오. 완전 지금 쌉 상향. 저는 아직까지는 올해의 영화인 것 같아요. 사실 네. 이제 3월이거든요. 네. 얼마나 경솔한 발언인지. 네. 아직까지는 네. 연말에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클로이 자오 감독님의 햄넷을 각각 A0, A 마이너스, B 플러스로 굉장히 좋은 점수로 마무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사실 첫 출연이셨어요. 좀 어떠셨는지 네. 지르성님의 간단한 소감 이런 거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약간 지금도 약간 실감이 안 나는 게 제가 맨날 낮에 뭐 밥 먹을 때나 밤에 잠들기 전이나 뭐 샤워할 때나 뭐 이동할 때나 자주 듣던 이 연계론을 제 목소리 아직 뭐 저는 지금 제 목소리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지만 제 목소리를 이렇게 내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정말 이 갓 상현님 이 명 MC 왜 그러세요? 상현 경. 진짜 썰 상현 상현님의 이 진짜 이 스킬, 이 진행 스킬을 이 현장에서 실시간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행복했고 부끄럽네요. 예. 그리고 또 저희 또 예술 메이트, 덕질 메이트, 덕질 메이트 석돌림과 함께 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또 석돌림 덕분에 또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너무 석돌림한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시나 그 셰익스피어 전문가의 또 그 소감도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짜 물론 저 쇼폼을 너무 좋아합니다만 네. 또 쇼폼과 다른 시네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 스필버그 감독님 말씀 요즘 홍보에 열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씀 복수해야 되거든요. 셰익스피어 관련 작품으로.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힘, 매력을 다시 느끼게 된 것 같고 굿즈를 또 여러분들 받으신지 모르겠어요. 굿즈. 저는 요즘 굿즈 받는 재미로 영화를 보기도 하거든요. 뭐 받으셨어요? 네, 포스터 받고 저 센티멘탈 밸류 봤을 때는 각본집을 받았어요. 지금 혹시 좀 째시는 거예요? 네, 좀 이렇게 굿즈 전문가인데 좀 재수 없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굿즈도 꼭 잊지 말고 받으시고 좋은 영화도 보시는 그런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영화학개론의 굿즈 요정으로 등극을 하시는 우리 석돌림. 어쨌든 이렇게 석돌림과 지르성님과 석돌림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모실 수 있으면 영광이겠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 끝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께 가장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도 또 전해드리면서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